레티스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레디스에서 이제 크게 뭐 샤딩이라든가 뭐 다양한 세팅 이런 것도 있지만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처음에 들었을 때 클러스터링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일단 처음에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에서 레디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를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좀 쉬운 내용들만 좀 모아서 짧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레디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게 특정 장비나 이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IP, 퍼블릭 IP가 아닌 이제 버추얼 IP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구현을 하고 있고, 또 목적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좀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컴퓨팅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베올프 클러스터링도 있을 거고, 또 부하 분산 클러스터링, 그리고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도 클러스터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클러스터링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라면 좀 스케일업보다 스케일아웃이 아무래도 맞을 것 같고, 또 클러스터링에서 결국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프로세서의 성능도 있지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엔 통신 속도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결국은 버틀렉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고가용성 이렇게 특징 같은 게 남아 있고, 구성력으로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자원을 제공해주는 클러스터 노드,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을 제공받는 노드들을 서로 연결해서 단위 시스템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제 관리자, 이렇게 두 개가 구성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작업에 대해서 노드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이고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 스케줄링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특정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시스템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줄지에 대한 노드 장애 관리, 이렇게 클러스터링에는 어떻게 보면 작업 스케줄과 노드 장애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레디스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전은 3.0 이상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레디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보니까 최신 스테이블 버전은 4.0 버전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디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샤딩돼서 다수의 레디스 노드로 분산되어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리고 노드의 페일이나 통신 불능 상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파티션 간의 가용성 제공, 이거를 레디스 클러스터의 주된 목표로 레디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여러 노드들의 이제 데이터들을 분리해서 넣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부분적인 노드들이 만약에 페일이나 통신 불능 상태가 됐을 때 그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레디스 클러스터의 가장 목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간단한 레디스 클러스터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 이런 이동이 아니라 이제 각 노드들 간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을 표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디스 클러스터에 되어 있는 노드들은 서로의 상태를 계속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거는 레디스 클러스터 아키텍처랑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폴로지라고 그러면은 스타링, 트리, 메시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토폴로지가 있는데, 메시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장애점이 없는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 토폴로지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모든 노드가 서로를 확인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클러스터의 구성 정보들을 등을 이제 모든 노드가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느 노드든지 이제 접속해가지고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입력되는 키에 따라서 이제 해당 노드에서 이제 접속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왼쪽 하단에 아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M과 S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M이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가 연결되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마스터들끼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를 확인하고 상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 마스터들이 혹시나 모를 페일이나 통신 불능 상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슬레이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는 이제 별도의 클러스터 마스터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센티넬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클러스터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센티넬에서 쓰이는 마스터나 슬레이브 이런 거기서에 나오는 마스터가 아니라 클러스터에 대한 별도의 마스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봤을 때 뭐 네이버에서 예전 레디스 2.8 버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쉐딩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링을 할 때 주키퍼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마스터는 이런 주키퍼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별도의 센티넬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각 레디스 노드들은 이제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마스터들 중 한 대가 다운되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슬레이브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 마스터를 대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돼서 페일오버를 장애복구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또 찾아보니까 이런 실제로 센티넬과 클러스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되게 많이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몇 스택 오플로 이런 데서 봤을 때도 센티넬과 클러스터는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지 않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센티넬에서 제공해주는 HA를 이 레디스 클러스터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까지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좀 많이 궁금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각 레디스 노드의 이제 데이터를 가능한 균등하게 분산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분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CRC16 펑션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키에 대해서는 이제 받지만 다른 키가 이제 담당하지 않는 다른 키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담당 레디스의 IP와 이제 포트 번호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모든 마스터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의 상태나 정보 또는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TCP 커넥션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레디스 TCP 포트라고 해서 클러스터의 이 레디스 TCP 포트 디폴트 6397번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와 다른 클러스터 노드들 키의 이동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이제 클러스터 버스 포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드 간의 이제 실패 디텍션이나 설정 업데이트 또는 페일오버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채널인데 이 두 개에 대해서 그래서 방화벽 설정이 필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디스 TCP 포트 하나만 열려 있고 클러스터 버스 포트는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레디스 클러스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아마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트 환경 및 IP 구조나 TCP 포트가 다시 매핑되는 환경에서는 현재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이주 홈페이지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헐트비트 체크 방법이라고 해서 레디스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 이제 상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서로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지를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클러스터 노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하나 잡아서 이제 핑과 퐁 방식에서 이제 받은 시간 이제 그 핑에 대한 답을 받은 시간이 이제 설정한 타임아웃의 절반보다 큰 노드들에 대해서만 이제 핑을 보냄으로써 얘가 살아있는지 또는 페일이 떴는지 또는 통신 불능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노드 수가 적은 경우에 타임아웃이 지나치게 길면은 확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1초마다 임의로 5개의 노드를 추출해서 이제 핑을 보내는데, 이제 그 핑을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가장 오래 걸린 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핑을 보내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초마다 이렇게 핑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 트래픽에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드 수가 뭐 적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레디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 수 어떻게 보면 1000개의 노드까지를 그거를 자기네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만약에 1000개의 노드들이 1초마다 핑을 보내게 되면은 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레지스 서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각 CPU 사용량이 클러스터 생성했을 때가 이제 가장 많이 잡아먹고, 그러고서 이제 마스터랑 슬레이브 간에 서로 싱크를 맞출 때까지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CPU 평균 2% 사용대가 CPU 평균이 되게 뭐 2%에서 4%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서로가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인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CPU 평균 사용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더 많은 노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CPU 평균 사용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량 입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제 작업에 대한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에서 이제 각 데이터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memcache 같은 NoSQL 중에 하나인 memcache에서는 이제 컨시스턴시 해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분산했는데, 레디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컨시스턴시 해싱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키가 개념적으로 해시 슬롯의 일부인 다른 샤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디스 클러스터는 16,384개의 슬롯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키에 대한 CRC 16 연산을 수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모두 연산 16,384의 모두 연산을 통해서 해시 슬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해시 슬롯에 맞는 이제 노드에 해당 키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은 당연히 이 해시 슬롯의 서브셋인데, 이 말은 이제 예를 들어 노드가 3개면은 노드는 각각 0부터 5460이라고 하는 어떤 A의 노드가 0부터 5460의 해시 슬롯을 갖게 되고, B라는 노드는 5461부터 이제 1922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C라는 이제 노드가 해당 해시 슬롯을 가지게 돼서 이제 16,384개의 슬롯을 이렇게 서로다가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롯들을 당연히 노드에 할당하는 것도 이제 마스터의 역할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키와 노트를 할당하는데 이제 단순하게 노드가 만약에 추가되거나 또는 제거가 됐을 때, 이 추가되는 노드에 대해서 이제 해시 슬롯을 추가가 되면은 그 이전 노드들이 가지고 있던 해시 슬롯에서 일부분을 가져와서 새로 생긴 노드에다가 이제 슬롯을 넣어주면 되고, 또 구성되어 있던 노드들에서 이제 빠질 때는 그 빠지는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슬롯을 이제 그 빠진 이후에 남는
노드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갖고 있으면 되니까 노드에 대한 추가 및 제거가 이제 클러스터를 전제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XOR 연산이라든지 이런 CRC 연산에 대해서 이 해시키에 대한 이게 사이즈 해시키가 이제 증가하면 할수록 이게 타임이 어떻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CRC 16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이게 사이즈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썩 좋은 타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좀 다른 뭐 XOR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CRC 32나 이런 심지어 8보다도 이렇게 좀 약간 성능이 좀 타임이 좀 빠른 편은 아닌데 이거를 쓰는 데는 왜 이러는지는 좀 더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RC 연산에 대해서는 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클러스터 구성 방법을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비 파일, 레디스 트라이브 루비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루비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보이시는 하나, 두 개, 세 개, 총 6개의 노드를 6개의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이 될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 이 192.168.5.105라고 하는 머신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모든 피드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지스 클러스터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레지스 트레이블 루비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형성을 위해서는 이제 직접 구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이 박스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러한 방식의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이 마스터는 이렇게 슬레이브랑 이쪽에 있는 슬레이브랑 연결되는 좀 노드랑 박스 다운의 구성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형성이나 이런 거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직접 하라고 하고 이제 그 직접 구성을 하는 방법에는 이제 레지스 펌프 파일을 통해서 일단 서버를 실행한 후에 이제 레지스 클러스터 명령어 add 슬롯 또는 및 레플리카 add 슬롯 이런 명령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링크로 따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제 몇 개의 마스터고 몇 개의 슬레이브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명령어로 활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해당 슬라이드에서 다 설명을 하기는 좀 벅찰 것 같아서 그냥 링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나온 얘기지만 레디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로 이루어진 노드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부분적인 노드가 이제 실패나 통신 불능에도 가용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슬레이브가 없고 마스터만 이렇게 세 개, 즉 ABC라고 하는 마스터 세 개만 있는 경우에서 마스터 하나인 B가 만약에 실패나 통신 불능 상태가 된다면은 할당된 슬롯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들에 대한 슬레이브로 이제 다음과 같이 A1, B1, C1과 같이 이렇게 슬레이브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B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B1이 이제 일렉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마스터로 선출이 돼서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만약에 B랑 B1이 모두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복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 모드에서 각 노드 정보들을 보관하는 파일인 이 노드 컴프 파일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때는 이제 당연히 죽은 노드들에 대해서는 이제 폴겟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 죽은 노드 하나를 아예 이 클러스터 전체에서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든 클러스터를 이제 넣고, 그 새로 만든 노드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해시 슬롯을 넣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마스터 노드가 다운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막 그 마스터 노드에 연결된 슬레이브가 있으면은 그 이제 4초 후에 클러스터가 이제 페일이 뜨지만 이 해당 슬레이브가 일렉션을 통해서 마스터로 승격이 돼서 이제 클러스터가 다시 페일이 아닌 오케이 상태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레이브가 마스터가 되면은 이전에 죽은 마스터는 이제 재부팅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마스터로 시작을 하지만 이미 그거에 대한 마스터는 있기 때문에 있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해서 이미 그거에 대한 구성 변경을 이미 감지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 해당 다시 재부팅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슬레이브로 전환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좀 읽어보기는 했지만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레디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일관성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성과 성능과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조건에서는 클러스터가 이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케이스로 이게 이게 그쪽 이 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asynchronous replication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마스터 이제 B에게 데이터를 쓰는데 마스터 B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슬레이브에게도 이제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복제를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에 오케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일단 데이터를 쓰면은 클라이언트에게 오케이를 보내고 나서 B1, B2, B3라고 연결된 슬레이브에게 데이터 복제를 쓰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게 다음과 같이 플레이티브 레이턴시 페널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B가 이제 쓰기를 확인하고 슬레이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페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손실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대다수 데이터베이스에서 매 초마다 디스크로 데이터를 플러시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네트워크 파티션이 발생할 경우인데, 이제 A, B, C 해가지고 각각의 슬레이브와 A1, B2, C3를 되는 레디스 클러스터와 그리고 Z1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네트워크 파티션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 레디스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 중 하나인 B와 Z1이 하나의 파티션을 갖게 되고, 나머지 노드들이 파티션을 갖게 될 경우에 Z1과 B는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나머지 노드 쪽에서는 이제 B1이 이제 B의 마스터라고 하는 B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B1이 일렉션을 통해서 마스터로 승격되고, 이렇게 이 마스터로 승격될 정도로 이제 이 네트워크 파티션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이 B로 전송되는 Z1에서 이제 B로 보내는 데이터는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의 어떻게 보면 제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멀티키의 명령을 수행을 할 수 없고, 뭐 이도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데이터 머지를 허용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노드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이제 보틀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에다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클러스터 모드는 이제 DB 연구만 사용할 수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버전 3.0 이상부터만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한 내용들을 한 다음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다 보니까 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그 마스터 슬레이브 레플리카 이런 그 구성에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여쭤볼 게 좀 많은데, 그 아까 전에 그 아키텍처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통 우리가 뭐 하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하드면 이제 네임노드인가 그 이제 그 데이터가 다 모두 다 이 마스터 노드들이 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그 클러스터링 구성이 되면 동일한 정보. 그러니까 동일한 키 밸류를 다 갖고 있는 건가요? 다 공유를 하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키에 대해서는 이제 해시 슬롯에 따라서 이제 그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키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자기가 담당하는 키가 아닌 경우에는 그 키를 담당하는 노드들의 IP 주소랑 포트번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일종의 두 번 커넥션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레디스 클러스터링은 그 아까 범님이 말한 것처럼 그 레플리케이션이랑 그 샤딩이랑 동시에 구성이 되고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키 ABC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노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 DEF에 대해서는 두 번째 노드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노드가 다 샤딩이 돼서 구성이 되고 그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럼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내가 그 샤딩이 맞는 노드를 찾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랜덤으로 그냥 다 찔러가지고 하나만 딱 찔러서 걔가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메타 저장소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네이버드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무슨 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타 정보들을 갖고 와서 그쪽을 먼저 찔러서 정보를 갖고 오는데 안 맞았을 때는 다른 데 있다라고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단에 그 하나의 메타 정보를 조회하는 곳이 따로 있는 그렇게 그걸 물어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상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제어를 하거나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별도의 그런 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거 클라이언트 소스 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클라이언트 쪽에다 그런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서버가 아까 CRC 16 그 해시 방법으로 이제 키들을 나눠갔죠. 네, 그 전략을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임 노드나 이렇게 어디다 문의할 필요 없이 내가 이 키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바로 찌르면 되겠구나 하고 클라이언트가 그 전략을 알고 있는 거죠. 왠지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각 노드 간에 싱크가 되잖아요. 그 싱크가 되는 거는 이 키에 대해서만 뭐 너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싱크를 하는 건가요? 아까 전에 각 노드끼리 이제 항상 싱크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걸 싱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모르겠다기보다는 이해가 좀 안 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싱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단순하게 공식 문서라든지 이런 걸로 찾아봤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명확하게. 그리고 조금 또 애매한 개념이 슬레이브와 리플리카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구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딱 두 개만 있으면 이 둘 다 레디 상태, 둘 다 서비스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스터만 보통 서비스라고 레플리카는 스탠바이 상태에 있다가 마스터가 죽으면 페일오버로 슬레이브가 승격되는 보통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리플리카 구조 이런 3단 구조로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마스터를 서비스하고 마스터는 이제 보통 그 DB로 치면은 그 얘는 그 리드 라이트 온리 그러니까 라이트 온리죠. 라이트 온리를 쓰고 슬레이브는 이제 항상 그 그냥 스탠바이 이러고 있고 리플리카에서 그냥 그 리드 온리 모드로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그 여기서는 그 슬레이브랑 리플리카랑 이렇게 구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슬레이브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탠바이 상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건지 그 구조도 좀 궁금하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지금 생각을 안 해봤던 게 여기서 나오는 마스터랑 슬레이브라고 그러면 네. 레디스 클러스터에서 확인 조사를 좀 할 때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그러면 이제 마스터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이제 쓰여지게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슬레이브에서 이제 복제를 한다거나 복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가 이게 말씀해주신 그런 역할들을 하는지 아니면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네요.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아키텍처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국은 뭐 클라이언트는 그 저 샤딩 기법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건 추측이고 그리고 그 마스터는 각각 다 샤딩 되어서 분할해서 키밸류를 갖고 있고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키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네. 그리고 그 마스터끼리 간에 센티넬이 아니라 마스터끼리 간에 그 항상 그 허트비트 체크를 하고 네. 그거는 1초에 그 랜덤 5개라고 디폴트가 5개라고 하시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메인 방법은 아니고요. 그 1번 방법이었죠. 네. 2번으로 나와 있는 방법이 메인 방법이고 네. 이게 만약에 이런 다음과 같이 이제 노드 수가 적을 때 타임아웃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클러스터 노드 타임아웃 이 방법만으로는 확인을 하는데 이게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1번 방법도 어떻게 보면 혼용해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저거 아까 전에 그 아키텍처 다시 봐주시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슬레이브로 구성된 상태에서는 지금 마스터랑 슬레이브랑 하나의 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마스터가 항상 서비스하고 슬레이브는 maybe 스탠바이 상태에서 마스터가 죽으면 바로 언제든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그리고 리플리카는 마스터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요 하나의 마스터에 대해서 또 샤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그대로 마스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리플리카는 왠지 뭐 리드 온리든 뭐든 서비스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제 코드 발표까지 하면은 같이 시간 내서 여기서 찾아볼까요? 근데 저도 이걸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러스터를 써서 샤딩을 하는 거는 마스터잖아요. M이 있는 부분이 다 샤딩 되는 부분이고 네. S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이 레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러스터가 두 가지 다 하거든요.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터 슬래브가 있고 저거는 지금 1대1이고 보통 1대1로 안 하겠죠?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샤딩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복제 없으면 하나 노드 죽으면 데이터 일관성이 깨져요. 그래서 슬레이브를 저는 여러 개를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인서비스가 아니라도 네? 인서비스가 아니라도 그냥 단순 스탠바이용이라도 그리고 스탠바이 그것도 제 생각에는 마스터만 살아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1대1 구조라면은 1대 다는 모르겠는데 1대1 구조면은 슬레이브가 액티브는 아닌 것 같아요.
액티브는 그냥 그렇죠. 플레이어는 그냥 계속 마스터 싱크만 하는 거. 싱크만 하고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제 딴 짓을 하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봐도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네.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더 여기 뭐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궁금하셨던 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디에 데이터가 그렇죠. 분산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는 언제 실행될지 모르고 서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게 되면 그건 또 너무 종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연결합이 돼서 그 서버 저쪽에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클러스터는 안 써봤고 트윈프록시라는 걸 쓰고 썼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잘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쏠 때는 클라이언트 코드 예를 들어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서버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트윈프록시를 찌르면 걔네가 알아요. 트윈프록시도 또 여러 개 구성해 주거든요. 왜 하나 죽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비스 장애 생기니까 걔도 또 엄청 많이 구성을 해놓는데 거기를 찌르면 걔가 어디에 로드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클러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트윈프록시랑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마스터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또 그게 병목이잖아요. 걔가 병목이잖아요. 걔가 죽으면 끝장이에요. 또. 결국 걔를 또 멀티로 날리잖아요. 그럴 바에 그냥 그 마스터에다가 마스터가 그 역할을 하게끔 하면 그 해결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능은 당연히 트레이드 오프죠. 그러면은 각 마스터들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클라이언트는 그 정책을 안 갖고 있고 샤딩 기법 정책을 안 갖고 있고 마스터에다가 그 샤딩 기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하는 시점에서 뭐 5분마다든 10분마다든 뭐 리프레시 하면서 내가 그 이 키를 찾아가는데 어딨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너의 정책은 뭐야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트를 띄워놔요. 그 레디스 쓰는 자바 프로젝트를 띄워놨다가 밥을 먹고 와요. 그러면은 콘솔 창에 에러가 떠 있고 그 화면이 에러가 떠 있어요. 에러 페이지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레디스 커넥션이 끊겨가지고 나는 거거든요. 근데 리프레시도 몇 번 하면 또 정상화가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서버 요청해서 뭐 그걸 알 수도 있겠죠. 알려고 했는데 커넥션 실패하니까 뭐 그렇게 에러가 뜨는 게 아닌가 유추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다 유추한 거지 실제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 문서를 보든지 검색을 하든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코드를 좀 빠르게 보고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지? 리플리케이션 할 때 그 하위 노드들에 대해서 그 복제 완료를 보장하지 않고 바로 OK를 준다고 했잖아요. 비동기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거 여기 이게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가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강력한 이유가 일관성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또 특정 레지스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메인 명령을 통해서 시크런스 쓰기를 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싱크런스 쓰기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강력한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NoSQL의 특징이고 그 우리가 아직도 RDB를 많이 쓰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ACID 그 DB의 원칙 중에 ACID를 RDB는 안 지키는 것들이 되게 많죠. 사실 NoSQL. 예. 그래서 그 지금 제 같은 경우도 리플리카 구성에서
그 하위 노드들을 다 싱크까지 맞춰놓고 이거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봤을 때는 당연히 하위 노드에다가 그 다 저 웨이트 명령으로 다 그 이렇게 싱크 맞춰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단 사용자한테 보내야 되니까 이게 맞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 기법은 이제 우리 MySQL 할 때도 이제 배웠던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MySQL에서도 이제 릴레이 로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얘랑 동일해요. 그 클라이언트한테 그 그냥 쿼리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그 응답만 주고, 마스터 노드는 그 다음에 저기 그 릴레이 로그라고 이제 그 내가 이제 내 슬레이브나 리플리카 애들한테 넘겨줘야 될 그런 그 쿼리 로그들을 딱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마스터나 그 리플리카 애들이 직접 이제 자기 시간 돌면서 이제 계속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돼서 MySQL도 그 복제 지연이 일어나면, 복제 지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걔가 일어나면 싱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쿼리를 쓰면은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바로 정합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서트 후에 바로 셀렉트를 한다. 그러면 셀렉트조차도 마스터에서요. 보통 쿼리를 쓸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인서트 셀렉트 하는 케이스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이슈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그리고 물론 그 이렇게 복제를 하다가 그 에러가 나는 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RDB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또 페이드오버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복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런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백엔드 서비스 플랫폼이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다 체인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저런 식으로 끊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는 최대한 빠른 응답을 주고 그 뒤에서 하는 방법이 저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맞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 레디스를 쓸 때 이런 특성을 알아놓고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풋하고 그 바로 이제 get했는데 왜 없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네요. 리플리카의 쓰기를 전달해서 컨시스티가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저 레플리카들은 이제 서비스에 투입되는 애들이고, 같아요. 전에 제가 OSQL 자체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레디스다 공부하면서 OSQL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았어요. 내용이 지금 여기랑 부합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 뭐지? 제가 요거를 하나 드릴 테니까 좀 띄워주실래요? 카톡에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캡 정리라고 해요. 캡 정리라고 하는데, NoSQL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저런 서비스들이라고 할까? 근데 걔네들이 저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그 정리거든요. 근데 레디스를 보면은 지금 CP예요. CP 컨시스턴시랑 이제 파티션 톨러런스 두 개. 저 두 개는 보장한다는 거죠. 보장을 하고 A를 포기한다. 어베일러빌리티. 근데 CP고, 그리고 NoSQL 자체가 이제 결국에 분산 처리를 하잖아요. 스케일아웃해서. 그러니까 분산 노드 간 데이터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결국엔 성능이랑 일관성 두 가지 타협점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이제 일관성 레벨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하나가 이제 strict strong consistency 해가지고 이제 모든 노드의 데이터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것. 그 응답 시간이 느리지만 데이터 정합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하면은 유실이 되진 않겠죠. 데이터에. 다만 유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캐시인데 얘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eventual consistency라고 해서 이제 빠른 분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일관성을 희생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아까 그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수정된 내용이 다른 노드로 이렇게 전파되어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벤추얼 궁극적 일관성인데, 결국에는 이제 저기 뭐지? 그 캐시 다른 거 보였죠? 맨캐시? 맨캐시디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메모리에만 저장이에요. 근데 레디스는 파일에도 저장을 해요. 왜냐면 유실될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나 임시 파일에 먼저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먼저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동기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빠른 응답을 줄 수 있지만 쓰기 노드 장애 시에 데이터 된다. 유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하기 전에 파일 등의 기록을 하는 등 방법을 쓰는데, 레디스는 이제 AOF라고 해서 Append Only File이라는 기술을 쓴다고까지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동기 처리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 법률님 하실 말씀 있나요? 이 얘기에 조금 더 보태서 얘기 드리면, 이게 저희가 현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은행이나 뭐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합성이 꼭 필요하니까 저런 속도는 포기하고 가용성, 뭐 일관된 트랜잭션 요구를 선택을 하고, 뭐 트위터나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쓴 글이 뭐 살짝 날아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만 분의 1, 몇천만 분의 1로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도 쓰는 게 저쪽 CA라고 하더라고요. 저 P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파티션 톨러런스가 저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네트워크가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가로치고 네트워크, 파티션, 톨러런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가 이제 장애가 나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션 분할이잖아요. 네트워크 분할에 대한 저기 내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분할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정확히 각 클러스터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을 때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통신 불능 시 각 노드의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 부분이 공부할 때 제일 이해가 안 갔는데 일단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레디스가 CP인 게 아까 메시 토폴로지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하나가 죽어도 얘는 서로 다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상관이 없어서 P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브가 없는 그냥 생 마스터 구조면은 거기에 마스터에 저장돼 있던 애는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뭐 그래서 코드처럼 3컵이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이 필수죠. 그래서 꼭 하나 하나. 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하나만 쓰면은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이게 구분을 이렇게 딱 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경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지금 레디스가 A가 없잖아요. 근데 A가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 보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나머지 것도 보장을 한다는 그거를 그렇죠. 이해를 그거를 하는데, 그냥 이제 100%가 아니라 그냥 확률 게임이겠죠. 우리는 95%지만 100%는 아니니까 A라고 얘기는 못하는. 이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실제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는 맞긴 아키텍처 맞아요. 뭔가를 만들 때 그런 걸 만들 때 여기서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걸 만들겠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노에스케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더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그 서비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는 다른 게 맞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가 없죠. 뭐지 그거? 은탄한. 은탄한이 없지. C++에서. 그거 쓰시면 돼요.
두 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클러스터 구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러스터 구조랑 좀 달라서 저렇게 다 마스터 모두 다 뭐라 그래 이런 리퀘스트를 다 받는 케이스는 흔치 않거든요. 전 이런 구조를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마스터 노드가 있고 뭐 하적에 네임 노드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알려주는 찾아가 하는 그냥 라우팅 해준 애였는데 모르죠 근데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잘못 알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찾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구조에서는 이런 건 좀 신박했다. 근데 실제로 코드 짜봤잖아요. 클라이언트에는 몰라요. 결국에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설정을 할 때도 마스터를 설정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설정하는 게 클러스터링 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도 그 클러스터링 그 IP나 뭐 그런 서버들 지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정을 해줘도 네. 그거를 리스트로 지정을 해주지 하나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지정하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각 마스터 노드가 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따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아이언트 공부해야지.